번째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와, 내가 미쳤나 봐.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정치인들도 똑같이 사람인데요. 아니면은 뭐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강두구 의원 얘기입니다. 강두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을 비싹했어요. 그런데 그 비싹하기 그 순간에 지나가는 그 빛의 순간에 누군가가 캡처를 딱 한 거야. 그 안에 남겨졌던 올려진 글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고 뭐 뒤로 연기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 나고 나서 이 강두구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익표 수석을 만났습니다. 홍익표 수석이 통합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다. 현재 상황상 지선 이전 통합이 어렵지만 지선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다. 아 이게 아주 그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게 뭐 홍익표 정무수석과 만나서 나눈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당무 개입 논란으로 좀 불거지는 것이 아닌지 먼저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근데 이거 SNS 올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김민석 총리에게 보내려고 했었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거 메시지 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요. 메시지 버튼을 안 누르고 페북 버튼 누른 거다. 그래서 팩핀 거다. 뚱뚱한 손가락 실수한 거다. 그 비싼 오류처럼 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요. 전체적인 문장이 김민석 총리에게 보내서 아마 김민석 총리에게 어제 말씀을 드렸었나 보죠. 네. 뭐 홍익표 수석을 만난다고. 네.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었던 건가요? 강북구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뭔가 연장선상에 뭐 있는 얘기인 그런 거잖아요. 연장선상에서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경어 안 쓰는데 총리에게만 총리께서라고 이렇게 네. 경어를 쓰고 이런 것들을 막 집어내는데 SNS에 올리려고 했었던 건지 김민석 총리에게 보내려고 했었던 건지 헷갈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메시지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을 100% 읽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뭐 방향성, 시기, 로드맵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겠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맞게 행동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본심을 알았다. 근데 이건 뭐 이기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페북에 이거를 비싹하셨지만은 캐치했습니다라고 해서 올리면서 당무 개입 논란으로 이것 또한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될 거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쨌든 이게 대통령의 의중대로 지금 됐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정청래 당 대표가 한 발 물러났고 또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합당 논의를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네. 결국 지금 강덕구 최고위원이 올린 페이스북의 내용대로 지금 이루어진 걸 보면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기인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무 개입의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대로 지금 당무가 움직인다 이런 외관이 형성된 건 명백하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당무 개입의 논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라든지 또 대통령실에서도 좀 주의 깊게 고민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거 다 먹고 얘기하면 맛있는데. 천천히 너무 얘기하세요. 맛있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당무 개입의 여지는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이걸 갖고 글쎄 뭐 이기인 총장은 이거 다 문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가 문제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무 개입은 맞는데 네. 이 정도 당무 개입을 가지고 뭘 뭐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까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을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진 않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당 운영에 일정 부분 반영된다는 거 모릅니까?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 2004년 탄핵 재판 때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탄핵 기각됐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이거 대통령이 어디까지 그 당무 개입할 거냐 이분 문제 삼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이 로드맵을 갖고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참전했었던 한준호, 더민초, 김민석 이런 분들이 이거를 읽고 다 메시지를 전달한 거기 때문에 오늘 조국혁신당 그 대표 조국 대표도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꼬리 내리잖아요, 당장.
제가 지금- 얘기를 안 꺼내도 다 정리를 해주시네요. 정치는 입 말고 조심해야 될 게 손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손끝 하나 때문에 당을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덕구 의원 글 올린 거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면 네. 통합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무 개입한다고 한다면 통합 논의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사태가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3주 동안 이런 논란들이 계속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무 개입을 대통령은 하기가 어려웠던 국면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홍익표 정무수석 전화를 직접 받았던 사람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데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워워 좀 살살해라. 아, 당이 그러지 이렇게까지 말아라. 시끄러워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메시지를 오히려 보내기도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애초부터 통합을 하는 게 통합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뜻을 판 거는 정청래 대표에 가까운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관리를 해가면서 질서 있게 통합으로 가더라도 가라. 그걸 내가 어떻게 가라 마라 얘기할 수 없으니 이제 그 정도 스탠스였는데 당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일 좀 합시다. 좀 입법이라도 좀 제대로 속도를 내고 일 좀 하면서 싸울 때 싸워라. 진보 무슨 당권 투쟁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 네. 않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마지막 강덕구 의원이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미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도 얘기하고 다녔지만 통합은 합당은 물 건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추천 문제가 확 예. 불거졌을 때 정청래 대표는 사실 신뢰를 얻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 내에서도 그럼 어떻게 출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슬슬 논의되기 시작했고 네. 홍익표 정무수석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나름의 계획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그 슛을 날렸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정부를 향해서 정부 여당을 향해서 그것 중에 이번에 찬 볼이 똥볼이 된 거잖아요. 그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일부러 그랬을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걸 예측을 못했을까? 뭐 아마 정청래 대표는 완전히- 예측을 못했겠죠. 아마 정청래 대표는 합당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1인 1표제가 통과됐을 때 네. 이미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은 이제 어쨌든 뭐 찬반 논란이 격화돼서 결국 무산됐으니까요. 근데 조국 혁신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온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하면 그래도 몸값을 좀 올릴 수가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실패를 하고 나서 만약에 합당을 하겠다라고 하게 됐을 때에는 그때의 또 가치는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당에 흡수돼서 합당이 되는 과정에서 조국 혁신당이 내세울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없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어제 본인의 정신승리를 했다면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물론 이번에 그 지방선거까지 합당은 어렵다. 이건 뭐 인정했잖아요. 어제 예. 최고위 결의 통해서. 그러나 이제 정치 지금부터다. 이제 8월에 당대표 선거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연임하겠다는 뜻 그거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은 뭐 한 6개월간의 과정 동안에 정말 와신상담의 자세로 내가 뭘 이번에 잘못했지. 내가 이런 카드를 봤을 때 지금 나를 제거하려는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구나. 70명? 70명 명단 누구 있더라? 이 사람들 다 기록하고 있다가 와신상담 그리고 8월에 권토중례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권토중례에 이제 함께 뭐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돌아올 사람, 전 뭐 김어준, 뭐 유시민 이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어제 폭탄주 딱 5잔 먹고 잠이나 자야겠다 주무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근데 소설 진짜 잘 쓰신다. 대제적 접근법으로 정신승리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신선한 발상이셨어요.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공 한번 딱 던졌을 때 네.
딱 내 적과 나의 동지가 딱 구분이 되는 거. 혹시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뭐 유의미한 뭔가의 승부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단식하면서 부결시켜 달라 요청했는데 부결 찬성한 의원들 다 나중에 다 비명 행사시켰잖아요. 뭐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그거를 비슷한 도구로 삼아가지고 한번 툭 던져봤다. 이 똥볼을 찼을 때 누가 저기 같이 동조하느냐 이거. 아니 그러니까 분석이나 해석으로 보자면 예. 그런 해석도 있구나. 굉장히 기발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걸기에는 너무 승부수가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렇게 모르고 비유하는데요. 일반적인 우리 축구 경기에 정천회 대표가 비유했잖아요. 예. 1대0으로 이기나 3대0으로 이기나 이긴 것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인 1표제 이제 중앙위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실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정치는 1대0이냐 3대0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3대0으로 지더라도 이기는 경우도 있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그걸 이긴다고 단순히 표현하는 것, 그럼 꼭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저렇게 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해석하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결과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일반적인 스포츠 축구 같은 경기는 관객이 막 응원하면 힘이 나서 선수들이 막 골을 더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제가 볼 때 포뮬러 같은 거예요. 포뮬러 1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관객 소리가 안 들려 잘. 일단은 차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의 차가 제가 볼 땐 좀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한 2000cc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한 1000cc밖에 안 돼. 그래도 돈 많은 승객은 한 2분 태웠잖아요. 유시민, 김호준. 너무 무거워서 못 달렸나? 그러면? 못 나가나요?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배경은 알겠어요. 저도. 예. 왜냐하면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예.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박찬대라고 하는 명심을 얻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후보를 이기고 올라왔잖아요. 그게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긴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내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치러진 대선에서 집권을 했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거나 결이 좀 다른 사람이 된다? 그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실 시작됐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결국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그걸 너무 잘 알았고 계속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 당청 간의 소통은 잘 안 돼서 자꾸 엇박자가 나고 여기에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을 좀 다시 짜면서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욕심이 좀 지나쳤던 것이 아닐까. 거기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뭐 이제 8개월 차인데 왜 계속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거가 뭐 왜 그렇게 일어난다고 보세요? 이런 일들이.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좀 너무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약간 좀 당에 있는 당 대표가 거의 대통령과 같은 급인 것처럼 좀 뭔가 힘을 내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뭔가 이제 어떤 개딸 정치 또는 어떤 팬덤 정치로 인해서 약간 거의 심취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뭐 그때 코스피 5천을 달성했을 때부터 쭉 시작을 했을 때 보면은 당에서 약간 그거에 대한 파열음 같이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네. 또 사실 김어준 씨나 뭐 유시민 작가나 같이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예전과는 좀 다른 기류가 좀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대통령 권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가 너무 그 부분을 좀 경시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나 통큰 정치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 아마 다른 쪽 당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독특해요. 독특하고 사회 갈등 요인을 대통령이 주도해서 끌고 가는데 사회 갈등이 별로 안 일어나요. 부동산 문제 한번 봐보세요. 부동산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건드리면은 엄청나게 시끄러워질 만한 문제거든요. 근데 정리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안 빠져요.
그 국민들이 오히려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이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나 국민통합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실현을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당에서 이재명의 어떤 정치 스타일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이해하면 입법 문제나 아니면 당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소통만 좀 충실하게 한다 그러면 그걸 좀 코드를 맞춰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세력이 국힘이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집권 야당인 정청래 대표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견제 역할 하는데 지금 완전 꼴이 되어서 갑자기 야당이 가만히 있는 없어졌어요.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의문의 일패를 당한 느낌이죠? 국민의힘이 아니, 가만히 있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반박을 좀 하세요. 부동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아니, 평론가님 저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제가 평가하기에 예. 뭐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정치부 기자였었던 정광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5배, 10배 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해서 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86그룹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약간 교조주의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뭐지 저게 정책이 뭐 원하는 바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정말 실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와 관련해서 일본 문제, 네. 뭐 원전 문제 이런 걸 다루는 데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문제를 자기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데 급급했거든요. 원전 문제도 판도라 그 영화 본 다음에 물론 뭐 그 영화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원전 하나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 지금 원전 져도 이거 2030 몇 년에나 한다는데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지지층을 넓힐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그 고장난 시계 법칙 아세요? 12시간에 한 번은 딱 시계가 서 있어도 고장나서 시계가 있어도 이게 맞게 되거든요. 12시간에 한 번은. 예.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부동산 이렇게 하다가 계속 버블 생긴다, 이거 버블이다 이러고 하려던 차에 예. 더 올랐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권 들어선 다음에 예. 지금 참전한 게 저는 굉장히 공교롭다고 보는데 이제 본인이 본격적으로 하면 이거 부동산 시장 그 고장난 시계처럼 딱 한 번 맞을 때가 됐다.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유주택자는 1가구 2주택자가 230만 명이고 예. 3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한 30만 명 되고 그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5만 명 돼서 280만 명이 다주택자예요. 나머지 4,900만 명은 1주택자 내지는 무주택자입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 유예 그거 그만두겠다라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확실히 정치적 감각으로 잘 그 부분을 긁어내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칭찬 같은 칭찬을 비난을 하시는데, 하고 지금. 계시는. 진짜 동의하는 애매모호한? 약간의 비난은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요거는 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국민은 무슨 갈라치기 합니까? 집이 일반적인 공산품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오늘도 까먹고 내일도 까먹고 귤같이 이렇게 까먹을 수 있고 그리고 편의점 가서 막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아까 고장난 시계 법칙 말씀하시는데 12시는 박근혜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 때 맞았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하는데요. 주택 정책은 그 정부에서 실효적인 효과를 보기 매우 어려워요. 지금 서울의 집 공급량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얘기하잖아요. 10만 호도 안 되거든요. 한 해 동안. 그 집을 언제 터딱 가가지고 언제부터 져야지 지금 집이 공급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시작돼야 지금 공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세금 깎아주고 보수 정부 들어오면 그런 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부동산 쏠림 현상이 나오고 집 공급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 그걸 후가를 맞게 되거든요. 사실 물론 국제 금융 질서가 바뀐 측면도 있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 입으로 전 정부 탓이라는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요.
좀 그건 기억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호 지금 짓겠습니다 발표하면은 한 3년 뒤쯤에 이제 집이 공급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재명 정부 거의 말기쯤 가까우시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당장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자연스럽게 최대한 가진 사람들이 좀 내놓게 만든다거나 시장에 집이 어떤 방식으로든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투기 대기 수요를 막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대기 수요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그거 없애고 나면 강남의 집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네.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집 막 가격이 오르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당면한 문제라고 봐요.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아주 부동산에 좀 해안이 깊으신 것 같은데 평론가님을 따로 한번 모시고 부동산 얘기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합당 얘기를 조금 해야 되고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는데 여하튼 아주 깊이 있는 말씀 많이 드렸고 현 정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분야에서.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 얘기 조금 대략 하고 다음 이슈 가야 되는데 김어준 총수가 언급했던 뭐 정청래 대표 뭐 8월 전당대회 불출마설 이런 얘기가 좀 떠돌아다녀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떠돌아다녀가지고 이게 실체가 확인이 안 됐는데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뭐 이걸? 이걸 그냥 뭐 얘기했어요. 들었다 만다 뭐 그래요? 그걸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김어준 총수가. 네. 그래요. 혹시 들어보신 분 얘기를 좀 해서 이게 실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권한 건가요? 정청래 대표한테?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 얘기는요. 네. 이전에 내가 얘기 들었는데 연임 도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네. 정청래 대표가. 네. 근데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정치인의 얘기가 당대표 처음 됐을 때 연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지금은 뜻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면 중간에 우리가 무슨 말이 좀 오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을 우리 말들 따라 좀 설득이 됐나? 뭐 아니면 한번 좀 굽히면은 얘기는 들었는데 또 다른 논란이 생길까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더 얘기는 내가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좀 그래요? 더 가까운 얘기였던 것 약간 같아요. 뉘앙스를 풍겨버렸네요. 아니, 정청래 대표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말 조국 잘 합당 들을 줄 관련돼서 알았더니, 이번에 물러서 버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또 사고도 크게 치고 네.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 8월에 불출마한다는 것은 생각해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직 본인은 그걸 목적으로 가는 건데. 아니 그게 목적이 당에서는 아니죠. 정청래를 8월에 원하지 않을 수도 당대표가 된 있어요. 이후에 2028년 총선에 그 공천권을 자기가 갖고 예. 그다음에 본인의 그 리더십을 당내에서 확고히 한 후에 2030년 본인도 대통령 하겠다는 뜻 안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당장 8월에 있는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 당대표가 안 나가는 순간 2028년 공천도 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 공천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의 그 말은 오히려 그러니까 본류 그들이 말하는 본류 입장에서는 정청래보다는 조국인가? 정청래를 이용하고 있는 건가? 이런 시각이 좀 비치기도 해서 혹시 뭐 눈치가 채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당에서.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데 정치 평론가보다도 나으신데요. 네? 아니 그런 정치적 상상력 얼마든지. 상상입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예. 사실 모르죠. 네. 모르는데 통합전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국 대표도 도전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의도 정가에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쓰는 건 얼마나 많아요. 당사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하고 무관하게. 근데 저는 사실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합당 국면에서 합당이 결국 무산이 된 거는 지방선거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걸 잘 넘겨야 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합당 문제에 있어서 친청이니 반청이니 뭐 친청이니 뭐 친명이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갈라지면서 합당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방선거 출마자들 특히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 사이에 그게 영향이 안 미칠 거라고 하는 건 그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입장이 갈린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는 공천 받아야 되잖아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은 내가 그것 때문에 탈락했다고 얘기할 거고 된 사람은 그 덕에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안에서 그렇죠.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때 그런 조짐이 벌써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그 어떤 지방선거보다 공정하게 공천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또 사천을 했니 전략공천으로 꽂았니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정청래 대표는 다음번 전당대회 도전하기도 전에 아마 당에서 훨씬 더 많은 지탄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 요구가 불거지고 있어요. 네. 사퇴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고님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뭐 그 전준철 변호사 추천한 거 뭐 그 관련돼서 네. 이성윤 최고위원이 뭐 추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게 쌍방울의 변호인을 했다라고 하는 김성태 변호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는 결국은 굉장히 이미 특검 자체가 정치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변호를 했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던 사람이야 또는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이유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애초부터 특검이 불공정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특검 보시면 전부 다 무죄 나오고 공소기각 나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사했던 것들이요. 그런 걸 보시면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수사였는가를 반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민주당에서 난리를 치고 검찰청을 폐지했습니까?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고생을 했다.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특검이 기소한 내용들의 재판에서 보면 증거가 부족하다. 김상민 검사 관련된 것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를 한 거는 공소권 남용 아닌가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속하고 결국은 나중에 큰 형량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네. 수십 명의 검사가 달라붙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한 거 그거는 위법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잣대가 너무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평론가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사법과 관련된 부분, 특히 수사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요. 아마 이제 곧 이제 검찰청이 정말로 폐지가 되고 보안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거죠. 근데 이건 반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특검 수사가 잘 됐다고 보진 않아요. 네. 우여곡절도 좀 있었고요. 검사들이 그만두겠다. 원래 원복 시켜달라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덜 그렇거렸던 측면도 있고요. 수사 범위가 너무 넓었던 것도 좀 있다고 봐요. 근데 김상민 검사 건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명동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조국 수사했던 검사니 창원 의창에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직접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검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 국정원 법률특보라고 하는 자리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준 것도 그렇고 그 이전에 검사를 그만둘 때는 더 황당했던 거잖아요. 갑자기 현직 검사가 추석 때 나의 뿌리는 뭐 창원이니 어쩌니 뭐 이런 문자를 돌리질 않나. 검찰총장이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반응까지 보였는데 징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출마 강행해 버리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뒷배가 있어가지고 그랬을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인연을 뒤져봐도 인연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그럼 인연이라고 찾았던 게 결국은 김건희 씨 오빠잖아요. 또 오빠하고 가까운 사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오빠가 그림 사달라고 해서 이완합에 그림을 싸게 사다 줬다. 이제 이런 건데 그럼 두 가지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네네. 재판부가 그 네. 연결고리가 지금 없다. 그렇게 그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면은요. 일반적인 정치인 수사할 때 정치자금 수사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형사범 같은 경우는 CCTV도 있죠, 목격자도 있죠, 많은데 정치인 같은 경우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연결고리라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진우 씨, 그러니까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 그 있는 그 금고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완합의 그림만 나온 게 아니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모조품이 나왔잖아요. 그 서희건설에서 줬던 건데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근거북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김건희 씨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 이거는 오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고 또 특검 수사가 부족할 수는 있겠으나 너무 재판부가 경직되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혹도 있고 분명히 그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일들이잖아요.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형사 재판을 통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유죄가 된다는 건 굉장히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다면 그 구성 요건에 맞는 증거들을 충분히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라면 이래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열심히 수사했어요. 그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했어요. 했는데 증거가 자기 맞추지 못했어. 그러면 기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특검은 용기가 없었어. 왜냐하면 워낙 민주당에서 엄청 압박했어요.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은 특검 내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 수사해라, 저거 해 수사해라. 지금 공소기각이 난 게 다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별건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기관 수사 권한도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인권 침해입니까? 그러면 그 인권 침해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일들을 자제하는 것이 민주당에서 바랬던 검찰개혁의 모습인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조건 수사하라고 하고 결국 검사들은 그걸 압박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복귀하겠다고 하는 것도 거부하면서 여러 가지 막 대립이 발생하고 나서 결국은 수사권도 없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에 기소를 하고 증거도 부족한 것들을 기소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지금까지의 이 엄청난 인력입니다. 사실은 특검의 그 인력이 대구지검 전체, 뭐 부산지검을 합친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규모를 그 한 사건에 투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은 그동안 누구한테 수사받습니까? 국민들 사건을 지금 누가 수사하냐고요. 지금 검찰청에 가시면요. 지금 수사가 엄청 밀려가지고 가득 쌓여 있어요. 그 경찰들은 지금 수사가 그렇죠. 적체돼가지고 수사를 하지도 못해요.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계속 나와 있는 그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 판사가 이거 너무 이런 재판 판결을 잘못했다 이런 취지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금 프로그램이 이런 분위기예요.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근데 이 특검 수사가 이 특검이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중요한 것이 다른 데로 아니라 가는 거야. 그거는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특검 수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평가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준철 검사를 민주당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감정적으로는 그거 당연히 불쾌하고 화낼 수 있죠. 그런데 그 화내고 감정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아예 배제한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특검이라는 게 뭐예요? 수사 누가 잘할 수 있느냐. 독립적인 입장에서 권력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면서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의 변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배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게 정의롭지 않은 거죠. 그렇죠. 선정 기준이 왜 그래야 되는데 또 누구에 하나는 의해서. 이거예요. 이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사과했어요. 그래서 미처 살피지 못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대통령께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걸 갖고 더 공격하는 거 이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죠. 너 잘 걸렸다. 이 문제가 이제 꼬투리가 돼갖고 이걸 갖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비유 드렸는데 기자 생활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기자가 있어요. 뭐 취재들 열심히 안 해오고 막 그래. 내가 언젠가 한번 얘 혼내줘야겠다. 그러는데 마침 어제 회식을 했는데 그 술을 많이 먹고 30분 늦게 와 오늘. 난 벌써 와서 기사 쓰고 뭐 하고 있는데 30분 늦게 오면 그때 야, 너 회사 생활 이렇게 할 거야?
그때 갈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갈굴 갖고 포인트를 딱 잡았다. 네. 예. 지금 이 특검 추천한 걸 갖고 그동안 평소 마음에 안 들던 정청래 그렇지. 그 당 대표를 비롯해서 바로 이거야. 그쪽 최고위원들 한번 잘 걸렸어 너 이렇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각하면 야단 맞아야지 지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각한 만큼만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그동안 쌓였던 걸 딱 아니, 갖고 야너 그때도 그랬고 너 지난번에 회식할 때 아유. 말이야 나한테는 폭탄주 세게 말더라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슈를 한 개 가지고 너무 오래 가지고 진짜 짧게 요 말씀만 드릴게요. 정말 짧게요. 네. 예. 그 정치는 사실 물 밑에서 조율해야 될 게 있고 네. 겉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낼 부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면 위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부터 잘못된 거다. 이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요. 그리고 쌍방울 수사했다. 쌍방울 때 변호를 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정치 수사였어요. 쌍방울은 나중에 어떻게 재판부에서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치 수사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정치 수사를 했던 그 정치 수사에 협조했던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해 버리면 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애초부터 뭐 인식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치 수사에 일정하게 협조하거나 그 수사에 협조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었던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은 같은 공범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특검 수사의 공정함과 같이 동렬해 놓고 비유하시는 건 좀 너무 뭐랄까 지나친 맞지 해석이다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나친 해석이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쫙 올라오는 가운데 이 분위기 너무 진지해하는 분이 계시고 이런 조합 괜찮아 하는 분이 계시고 예 댓글창은 되도록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주는 것만 다인 걸로 알고 계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우리 김정철 최고님한테 슈퍼챗이 자꾸 들어오네요. 예, 너무 좋아한다고 세로이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셨고요. 자꾸 주시는데 몇 번을 주셨어요, 세로이님이. 그리고 서동욱님께서도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님께서도 5,000원 후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동욱님이 김성환 그 시사평론가님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본다고 반갑다고 본진에서 이분이 이준석 대표 팬인가 봐요. 본진에서 이준석 너무 까지 말라고 울고 계십니다. 본진에서 본진? 네, 본진에서 본진은 어디예요? 저는 매불쇼나 뭐 김어준 방송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를 요즘에 언급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어제도 얼굴 마주쳤는데. 울고 그러니까 까지마 하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울고 계세요. 맴이 너무 아프다고. 네. 자, 이준석 대표는 왜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 궁금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보수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께서 하시는 행보가 이준석 대표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좀 통합의 관점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99개가 틀리고 한 개만 같아도 동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중요한 얘기 아젠다가 있으면 동지가 언제든 될 수 그럼요. 있죠. 언젠가 저는 늘 드리는 한 개도 안 말씀이지만 같은 거 아니야? 한 개가 막 이만한 거예요. 그 하나가 아니 그냥 한 개도 안 같은 사람도 있습니까 진짜?